오늘은 수학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포자 이야기가 뉴스에 자주 등장할 만큼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의 상당수가 교과서의 내용과 형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할 수밖에 없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에서 그래프를 처음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 해보도록 요구하는 활동이 시간당 물의 높이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니까 해야 하는 거고 또 그와 관련된 용어를 알려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교과서는 그래프가 무엇인지 지시할 것이 아니라 그래프가 얼마나 훌륭한 도구인지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영희는 4,000원이 모인 상태에서 200원씩 저금을 하고 철수는 이제 600원씩 저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주어집니다. 많은 경우 교과서는 아래에 이런 표를 주고는 빈칸을 채워보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표를 제시하는 순간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됩니다. 표를 주지 말고 아이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놔둬야 합니다. 영희와 철수의 저금액이 같아지는 때를 찾기 위해서 아이들은 함께 머리를 맞댑니다. 첫 번째 친구는 대략 예측을 하고 두 번째 친구는 두 사람의 차이에 주목합니다. 세 번째 친구가 12를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마지막 친구가 맞다고 확정을 해줍니다. 이제 철수의 저금액이 영희의 3배가 되는 때를 찾아야 되는데요. 또 각각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수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모두 다 잘하고 있습니다. 수학에는 직관, 그리고 변화의 추이, 숫자 계산, 확정,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기질에 따라서 자신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환영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시너지가 나오고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학생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 학생들 중에 그래프를 사용한 예가 없었다면 이제 이 지점에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소개합니다. 날짜별로 저금액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5일에 두 저금액이 같아지고 20일에는 2배가 되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3배가 되는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걸 통해 학생들은 그래프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유용한지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프라는 것이 어떤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니라 선물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제 뉴스에 등장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게 눈에 띄고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고요. 또 나이에 따라 자신의 키가 대략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걸 예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수학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교과서는 거듭 제곱을 소개하면서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1테비바이트가 몇 메비바이트인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2의 10승을 2번 곱하면 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풀이를 통해 학생들이 뭘 깨닫게 될까요? 메비, 기비, 테비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보다는 더 익숙한 킬로바이트, 메가, 기가, 테라바이트에 관한 문제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설책 한 권을 저장하는데 몇 바이트가 필요할까? 1테라바이트의 하드디스크에는 4메가바이트짜리 음악 파일을 몇 개나 담을 수 있을까? 이 학생들이 평소에 궁금해할 만한 문제고 이런 1기가바이트가 얼마나 큰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교과서에는 지수법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로 제시해 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더러 이걸 외우라는 뜻일까요? 외우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3의 5제곱과 3의 2제곱을 곱한다고 해보면 그럼 3을 7번 곱한다는 의미가 되고 따라서 3의 7제곱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지수법칙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3의 5제곱을 다시 3제곱하면 3의 5제곱을 3번 곱하니까 당연히 3의 15제곱이 됩니다. 그럼 굳이 해보지 않아도 세 번째 문제는 7의 54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일반화해서 문자로 표현한 것이 두 번째 지수법칙이 됩니다. 이러면 학생들이 지수법칙을 스스로 찾고 발견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고 이게 바로 수학의 묘미인 거죠. 다항식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9이고요. x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두 식의 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일까? 다항식을 다른 다항식으로 나눈다. 이것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왜 이런 나눗셈을 해야 하는지, 그때 나머지를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일반인은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특정 분야를 연구하는 수학자들이나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입니다. 만약 일반인도 이런 걸 알 필요가 있다면 책에서 그런 예시를 보여줘야겠죠.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수학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의대나 명문대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못 풀어도 얼마든지 훌륭한 의사나 공학자, 과학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모든 고등학생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 99의 10제곱을 98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인지 이런 문제도 있네요. 이건 일상생활과는 잘 연결이 되진 않지만 왠지 퍼즐 같아서 풀어보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99의 10제곱은 너무 큰 수라서 계산기로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99를 98로 나눠봤는데 나머지가 1이 나오네요. 이제 99의 제곱인 98 더하기 1을 두 번 곱해보면 98의 배수가 나오고 나머지가 1이 나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99를 아무리 많이 곱해도 역시 98의 배수항이 쭉 나오고 결국 나머지는 항상 1이 된다는 걸 말이죠. 여기서 추가로 깨닫게 되는 것도 있네요. 어떤 숫자의 여러 제곱인 수를 그보다 1 작은 수로 나누면 그 나머지가 항상 1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곱 숫자의 비밀을 하나 발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이 문제의 집은 다른 방식의 풀이를 제안합니다. x의 10승을 x-1로 나누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여기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풀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떠오르는 건지, 이런 생각을 못 해내면 수학을 잘 못한다는 건지, 이건 수학자들에게나 익숙한 방식이지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해내기 어려운 접근법입니다. 문제집에 제시한 방법대로 풀면 답은 없겠지만 여기서 어떤 영감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어렵고 싫어지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 문제로 가봅니다. 직선 x-2y는 0에 평행하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교과서적 풀이는 이렇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을 k로 써놓고는 특이한 공식 하나를 적용해서 k값을 구합니다. 이 공식이 뭘까요? 바로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아예 공식을 가르쳐주고 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라고 안내하는 거죠. 공식을 정해서 문제를 풀면 이 문제를 푸는 동안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계산만 하게 됩니다. 재미도 없고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죠. 제가 제안하는 한 가지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거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선을 그림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이 2분의 1 x 그래프에서 이만큼 떨어지려면 대략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야겠네요. 위아래 답이 두 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이 네모의 값만 구하면 끝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네모의 값이 2보다 조금 클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답안지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다면 이미 이 문제를 70% 푼 거나 다름없고 따라서 그만큼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시험에서는 부분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도형의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해 보면 이 네모의 값이 루트 5가 되네요. 이런 풀이 방식은 조금씩 내가 답에 접근해 간다는 탐험의 느낌이 나고 끝까지 답을 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푸는 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수학적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이끌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는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입니다. 제가 살펴본 책 중에서는 이런 취지에 가장 부합한 교과서가 이 수학의 발견이라는 대안교과서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은 매우 독특합니다. 역사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고려시대의 종교를 안다고 해서 조선시대 종교를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역사는 누군가 정보를 줘야 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에서는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직사각형, 원, 타원의 방정식을 선생님이나 교과서가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궁리만 잘하면 그 표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수학은 100% 논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의 힘만으로 모든 수학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수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자 매력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자꾸 문제 푸는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공식에 대입해서 풀도록 안내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자신의 삶에서 복잡한 문제와 마주쳤을 때 당황하는 대신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보며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수학 교육이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